네, 전격 인터뷰 이번 주에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한 분들을 모십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전격 인터뷰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뉴스를 좀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날 오전에 네, 그 의원님께서 당 예비역 장군들과 함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밤 자택에서 네. 이제 계엄령을 접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날 참 긴박했죠. 사실 오전부터 그때 윤석열 퇴진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비역 장성들 10여 명이 모여서 저를 포함을 해서 네. 제가 사실 그 모임을 주도했었는데 네. 사퇴를 요구하는 선언도 하고요. 네네. 네, 그거 아마 예비역들이 처음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서 되게 긴장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측에서. 네네. 그리고 낮에는 국회 활동을 하고 네. 밤에 사실 그날 평온한 일상이었거든요. 네. 저는 지역에서 그날 행사들이 있어서 네네. 행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좀 그 다음날 준비하려고 하는데 10시 반에 네. 비상계엄이라고 아들 녀석이 얘기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비상계엄을 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네. 야 이거 완전 미친 짓이다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이것은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아주 그 긴박함을 느끼고 바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이고 대표님 비상계엄입니다 하고 다행히 대표님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알고 있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왜 했대요? 부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대표님 왜 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제가 파악은 나중에서 보고 드리는데 지금 긴박하니까 빨리 체포조가 갔을 수 있으니까 집을 빨리 나오셔서 국회로 네. 오십시오 했더니 네.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김채고 의원도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세요 집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봅시다 하고 출발을 했죠. 네. 네. 그때 집에서 자택에서 나오셔서 국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한 40분, 50분 네, 택시로 왔었거든요. 택시로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부르려면 한 2, 3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택시를 불려서 네. 택시를 왔는데 마침 택시 기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저 앞에 되게 긴장을 하셨어요. 그분도. 택시 기사님도. 네, 저희 또래고 이미 5.18 민주화 항쟁이나 이런 걸 많이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안에서 전화로 파악하고 또 국회 연락하는 걸 다 들으시고 네, 국회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하고 네, 국회 가서도 가니까 이미 경찰이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회를. 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 바퀴 쭉 돌면서 택시로 돌면서? 네, 택시를 네.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보니까 도서관 쪽 쪽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잡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님께 제가 저리 들어갈 테니까 3분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안에서 저는 체포를 하는 조가 있을 줄 알았어요. 문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한 10m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혹시 체포하면 제가 큰 소리 칠 테니까 저쪽에 시민들한테 알려달라. 그런 말까지 하시고요. 네, 저희 그 이름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라고 그분도 걱정하셨고. 그런데 네. 다행히 들어갔는데 체포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관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럼 본관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당시에 군인들 보이셨습니까? 그때만 해도 계엄군은 출동을 안 했었고 일찍 도착해서 일찍 도착하신 편이었군요. 저는 바로 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경찰이 에워쌌고요. 경찰이.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으로 바로 갔더니 네. 한 5, 60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 큰 소리로 네네. 잠깐 주목하시라 해서 제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비상계엄이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화상회의를 군단장 이상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헬기로 특전사요원들이 국회로 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빨리 비상계엄 해제하려면 상임위별로 인원 안 오신 분 체크해서 연락을 좀 상임위별로 좀 파악하자. 그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 또 한 번 더 정보 수집하는 대로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인원을 모으고 했죠. 네. 그때 그럼 국회 본회의장 5, 60분 국회의원들 중에 우원식 의장도 계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그때는 아직 안 오셨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대표는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미 도착해서 모처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 계시라고 우리가 한 150명 가까이 됐을 때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 안에서 인원 체크도 하고 네네.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네. 그날 10시 25분이 이제 계엄령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다음 날 12월 4일 새벽 4시 반쯤에야 최종적으로 이제 계엄이 네.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간 동안 사실 민주주의가 멈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6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복귀한다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뇌리에 남는 거는 뭘까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기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한 공수부대 특전사요원이 도착하고 본청으로 막 진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150명은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특전사 요원들의 능력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미 본청으로 오면은 10분 내면 제대로 작전하면 제압이 다 돼버립니다. 실제 그런 작전을 할 땐 전기부터 끊고 체류탄 같은 거 안에 몇 발 쏘고 그러면 다 그 안에 깜깜한 상태에서 압이 교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작전이 통상 시작이 돼요. 통상 그런 작전은 그리고 능력이 원체 특전사 요원들의 능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또 우원식 의장님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네, 하시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저도 단상 앞에까지 가서 그러면은 빨리 하자. 그래서 예비로 저희들이 A4지를 막 돌리면서 수기로 지금 서명을 받자 해서 서명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런 사이에 이제 의안이 올라와서 준비가 돼서 한 1시 2분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긴박했네요. 네. 그때는 진짜 1분 1초가 얼마나 그런지 아마 다른 분보다 저는 더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전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네네. 그 우려하셨던 블랙아웃이 되고 정전이 되고 최루탄이 쏘지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은 다행히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이 얘기 꼭 이제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지난해 8월이죠. 그때부터 이제 계엄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의아했거든요. 젊은 분들은 계엄이란 말도 굉장히 생소했던 그런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사실 8월 15일 날 작년에 최초로 계엄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완전 음모론자로 몰려서 고생했는데요. 이미 저는 윤석열 정권 들었을 때 처음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국방부 건물 뺏어서 2달 만에 전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법도 무시하면서 들어가는 정권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국가단체를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은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저런 것은 마지막 카드를 계엄을 하겠다는 느낌이 왔었고 최종적으로 확신이 됐던 것이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 충안고 출신을 23년 10월 달에 네. 방첩사령관을 임명을 해요. 방첩사는 개헌 같은 거 할 때 핵심적인 부대거든요. 네. 아 저런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더 모니터링을 많이 했고 어떤 징후가 있을까.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8월 12일 날 네네. 김용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에 아 이제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적을 하는구나 해서 그때 제가 바로 김용년 국방부 장관 지명하면서 이제는 계엄하겠다. 그래서 혼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계엄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여야 할 것 없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나간다. 여당에서도 욕을 먹으시고. 우리 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네. 그때가 작년 전당대회 기간이었어요. 그쵸. 최고위원 하려고 왜 그렇게 너무 나가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저를 음모론자, 계담론자로 공격을 했었고 하면서 그쪽에서 했던 논리가 오히려 계엄을 막았다고 봐요. 뭔가 야 너들 민주당은 가반 의석 이상이니까 계엄이 발령되면은 가반 의원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되면 되는데 무슨 손이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아 계엄이 일어나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무의식 세계에 학습이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국회의원들도 오셨고 국민들도 오셨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국민들께 국회로 오도록 좌표를 목표를 정확히 주셨잖아요. 네. 그것이 오히려 예방주사 효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꺼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9월 달에는 또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4법을 네. 발의까지 하셨거든요. 이때도 이 법을 꼭 발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최초로 경고하고 너무나 하살이 많이 날아와서 네네. 공격을 제가 국방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 김민석 네네. 그 당시 의원 박선원 부성청 4명이 계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자. 서울의 봄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계엄을 막는. 예. 그리고 봄팀을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법이잖아요. 계엄 요건 발령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계엄법을 발령을 하자 해서 서울의 봄 4법이라고 해서 계엄법을 엄격히 하는 법 4개의 법을 발의를 했고 그럴 네. 정도로 저희들은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께도 보고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도 계엄하겠다 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당시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계엄에 대한 경고를.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계엄이라는 걸 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는 계담이라고 하고 음모론자라고 하고 옛날에 계담했던 뭐 강우병 또는 사드 뭐 이런 걸 막 결합해 갖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를 완전히 학습이 된 겁니다. 네. 네. 참 그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할 때 처음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고 법까지 발의하신 건 상당히 앞을 내다보신 정말 성견지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엄 해제가 됐지만 그 후에도 보면은 5일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핵심 지휘관이 안 왔어요. 네. 그리고 해제는 됐지만 계속 전국은 불안한 상황에서 의원님이 이제 12월 6일에 특전사와 수방사를 항의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만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휘관의 증언을 끌어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리 사성장군이시지만 특전사하고 수방사를 방문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게 됐어요? 네, 전 뭐 평생 군인으로서 전쟁을 연구했잖아요. 전쟁 때 전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내란군이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계엄군이. 예.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할 때
가장 센 부대 적장을 항복시키면은 나머지 부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2차, 3차 비상계엄 할 것이다라고 불안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서야 되겠다 해서 가장 제2 비상계엄을 다시 한다고 해도 특전사가 주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을 찾아갔고 그때 저 혼자 가기 두려워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께 같이 가자고 했더니 기꺼이 같이 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서 저는 처음에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따오려고 했어요. 처음에 뭐 이 계엄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께 사죄한다.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을 주 사령관으로서 사죄를 받아내고 두 번째 제2 비상계엄이 같이 다시 지시가 받았을 때 난 따르지 않겠다. 그 확답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시에 의했었고 중간중간에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3가지 질문만 따오려고 해서 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곽종근 사령관은 5일 날 그 전날 국방위 때 참석하려고 오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해서. 네. 거기 가서 진실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잘 와주셨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예상 못하신 반응이죠. 네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예. 그때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날 것으로 얘기를 해 주면서 12.3 내란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끝나고 이제 수방사를 항의 방문 가고 네. 있는데 수방사에서 전화가 먼저 온 겁니다. 참모로부터 네. 수방사도 와주십시오. 먼저 네, 오라고 네. 오시라고. 왜냐하면 네. 수방사령관과 참모들이 특전사령관 인터뷰 내용을 모여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김병주 의원님 수방사로 와주게 와주십시오. 해서 우리도 얘기 기회를 달라. 그래서 사실은 가고 있었는데 수방사는 쉽게 됐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참모들이 안내를 받아서 모처에 가서 갔더니 수방사령관이 대기해서 그러니까 부대가 무너지니까 수방사도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707 그 단장도 또 네.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2 비상계엄이 이제는 어렵게 되겠다라는 국민적인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특전사 출발 전에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보고는 하셨고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뭐 보고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고하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렸고 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서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했을 때 그때 알았다고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거 끝나고 나서 자세히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전화는 그때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퍼즐들이 이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라든가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계엄 설계 전체에서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다라고 보십니까? 노상원은 수첩에서 보듯이 저는 김용현의 책산으로서 했다고 봐요. 실제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네. 기획자로 네. 보여지고 거기서 보면은 실제 노상원의 수첩은 계엄 일어나기 한 1년 전인 23년 여름쯤 작성된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총선 전후까지 다 따져서 그런 것들 마스터 플랜이 아니었나 싶고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현실화됐고 해제하지 못했다면은 노상원의 수첩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자들 다 즉각 잡혀가고 그 체포 명단에 있는 인원들 또는 여러 가지 뭐 언론인들 뭐 수백만 저는 한 수천 한 만 명 이상이 수장됐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네. 너무나 끔찍한 일. 현대판 킬링필드가 일어날 뻔했던 상황이죠. 네.
자, 지금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이 이제 2주 정도 네.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좀 미진하다라고 내란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많이 미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수사가 사실은 병력이 투입된 부대 위주로 병력 투입됐던 때와 국무회의 위주로만 이루어졌거든요. 네네네. 제일 중요한 사법부,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못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사령부가 계엄이 일어나면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관장하는데 행정부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사법부도 통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그날 12.3 내란의 밤에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고 전 추정이 되는데 그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아주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걸 수사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절박하죠. 내란 척결의 마지막 종착점은 사법부의 내란 세력을 도려내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지금 당에서 계속 네. 추진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당연히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놓쳤던 부분이고요. 네네. 내란은 일반 형사 재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것은 국가를 무너뜨린 국가를 훔친 역적에 대한 그 재판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전담 재판부가 돼야 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판사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직위원 재판부라든가 또 여러 재판부에서 나누어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이 많죠. 네. 다시 윤석열 풀려나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저희에게 네. 주어진 시간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자, 경기지사 출마 지금 본계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언제 선언하십니까? 공식 선언이요? 오늘 일단은 최고위원 회의 그를 좀 사퇴하려고 합니다. 네. 최고위원 오늘 왜냐하면 그거는 6개월 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경기도지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12월 3일 내란 1주년을 맞이해서 네. 아직 내란 척결이 제대로 안 돼서 네. 내란 척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네. 나서 이제 뭐 경기도지사 출마 이런 것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선언을 하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든 내란 척결 그리고 전담 재판부 설치 네. 이런 걸 해서 좀 저는 12.3 내란 척결 없이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고 네. 12.3 내란 척결 없이는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12월 달에 집중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나 광장에서나 네.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영장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발부돼야죠.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호가 계엄 해제 건의안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의원총회를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 것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인터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